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8차 변론인데 추가 기일을 잡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 한 번만 남게 됩니다. 다음 주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느냐 마느냐는 중대한 사안을 헌재가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 늘고 있습니다. 뭔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헌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선택적 속도전을 이어가면 국민 분열이 가속화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헌재의 몫입니다만 그 절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 안 그래도 갈라진 여론이 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 지나치게 빨리 재판을 진행하면 결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 통합의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과연 국민 통합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보다 앞서 접수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증언과 일부 상충되는 증인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공판 중심주의의 적이라고 쓴 문영배 권한대행의 과거 글을 언급하며 문대행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영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사법부를 능멸하며 대놓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거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보수의 가장 큰 가치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내일 8차 변론 기일까지 공지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비서실 일부 속실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115년 전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일제재판부보다 못하다는 말까지 했다는데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겠다고 재판부에 허락을 구했습니다. 재판장님, 남은 시간 한 1분 50초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리인한테 좀 전달해서 대리인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헌재가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 전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건 반헌법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은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고도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금의 헌재는 적법 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치 않다는 것이냐고 직격했습니다. 또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태도가 의심받고 있다며 향후 헌재 또한 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도중에 있었던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발언 때문인데 국회 소추인단의 질문에 증인인 감사원 국장이 자기 할 말을 이어가자 묻는 것만 답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충성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김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했습니다. 야권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등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안이 통과된 지 69일 만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제 입장에서 당연히 기각이 될 걸로 생각을 하죠. 국회 측은 증인인 김숙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 수사 요청 방침을 발표하기 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조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감사원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입니까?
그 통상적이라 하는 말도 참 불편합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증인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다그쳤습니다. 재판 진행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라고 권고를 하면 그 말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정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증인 신문까지 포함해 변론은 3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단 한 번으로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은 향후 지정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갑자기 연기한 걸 두고 의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판관 한 명에게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소송 요건 논란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당일 있었던 재판관들만의 회의, 이른바 평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예고됐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에 대한 절차적 흠결 논란에 청구 한 달 만에 선고 예고로 졸속 비판까지 나왔지만 헌재는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A 재판관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선고 연기 배경에 대해 피청구인인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국회 의결 문제 등 소송 요건에 대한 주장을 하니 판단을 위해선 당연히 연기를 해야 해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독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선고만 서두른다는 지적에 헌재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2차례 평의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보다 재판관 임명권을 먼저 결론짓는 데 대해 재판관들 사이에 격론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미리 판결문 초안을 써놓고 이제 평의로 모여서 재판관별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거든요. 격론 여부에 대해 헌재 측은 보안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을 하고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까? 네, 새 재판관이 합류하면 변론 과정을 검토하는 갱신 절차란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관건인데 얼마 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3차 변론부터 참여했을 땐 문대행의 몇 마디 말로 갱신 절차가 끝났습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 동의해 주신다면은 지난 변론기일의 변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렇게 빨리 끝내기보다는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잡으면서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변론이 끝나고 나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 후보자를 참여시킬지는 헌재가 결정하게 됩니다. 마 후보자를 합류시키면 변론을 재개해야 하고 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고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헌법재판관 8명의 탄핵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굳어졌는지 간접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 마 후보자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겠군요. 자, 윤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준용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헌재가 입장을 바꾸진 않죠? 네, 이 부분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서 예민한 부분입니다. 탄핵 심판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2020년 민주당 주도로 법을 개정하면서 본인과 공범의 검찰 조서는 동의 없이는 증거로 쓸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법상 단서 조항을 근거로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검찰 조사와 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거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네, 그런데 이 헌재의 의사 결정 과정이 좀 불투명하다. 그래서 논란이 커진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런데 헌재뿐만 아니라 법원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연방 대법원도 판결 전에 재판부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한 사안에서 너무 비밀주의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대통령의 경우엔 소추는 하원이 하고 탄핵 결정은 상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격인 상원 의원들의 생각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우려와는 다릅니다. 네, 제도가 다르니까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네요. 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이 특수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라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야당 의원들의 회유를 받고 리허설까지 한 뒤 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게 직접 들었다며 민주당의 회유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겁니다. 계엄 해제 다음 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켰고 이튿날 항의 방문 형식으로 특전사령관이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오라고 해 유튜브 출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성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방위 정회 시간에 박범계 부승찬 의원과 민주당 전문위원이 1시간 30분 동안 회유했다며 답변을 연습시키고 리허설도 한 뒤 변호사 조력과 공익제보자 추천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회유나 어쨌다 리허설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자신 있으면 그 면책 특권 보호되지 않는 인터뷰로 하시기를 권하고. 김 단장은 TV조선의 별도 문의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의 정상 참작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공유한 걸 지적한 건데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검찰에 자수하고 나서 나한테 찾아왔다며 회유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 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 앞에 앉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6차 변론에서 이 사진을 증거로 보이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는 폭로를 하게끔 민주당이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좀 말을 맞춘 거로 증언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 분명히 있었죠. 세 사람 모두 회유서를 부인했지만 박 의원이 곽 전 사령관 정상 참작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SNS에 공유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의원이 두 사람에게 공익제보자 추천 서류를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검사가 증인을 사전 회유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일관된 지수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심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검찰에 나가서 자수했더만요. 곽종근 사령관을 부정하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반대로 민주당은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구속 중인 사령관들과 접촉하며 압박과 회유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계엄 사태 등 전국 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때문이라고 야당 책임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전정원 기자가 전합니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계엄의 시작은 명태균 게이트였다며 부진한 검찰 수사 대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석우 법무장관 권한대행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명태균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이 내란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는 생각하시는데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태균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협조할 의사를 분명히 보였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연단에 서자 야당 의원들은 내란 선동 수사나 받으라며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정당당에 있지 왜 국민의힘에 있어? 반발과 옹호가 뒤섞이며 고성이 계속되자 우원식 의장이 나서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듣는 게 예의입니다. 윤 의원은 헌재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쓰고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한간에서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 문제 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이틀막 대선 날짜만 기다린다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극단적 정쟁을 불렀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개헌 토론회를 열었는데 50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당 지도부는 조기 대선 언급을 꺼리지만 여권 잠룡들은 이미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주최한 개헌 토론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절반에 가까운 48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친윤 중진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말이 오신 거죠? 맞은 박수 한번 쳐보시죠. 다만 오 시장은 대선 관련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에도 늦지 않다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7월 전당대회 이후 7개월 만에 헌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공정한 헌법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과 40분간 만나 신년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홍 시장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물밑 행보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르면 이달 말쯤으로 등판 시점을 고민 중인 가운데 친한계에선 최근 불거진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어떤 부분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26일 열겠다고 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오늘 첫 증인신문인데 어떤 건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특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증인으로 나온 당시 성남시청 백현동 개발 담당자를 상대로 국토부 협박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증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전 MBC 백분 토론 진행자 정준희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문기 모른다는 이 대표 발언이 생방송 중에 즉석 답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방송 전 대본을 전달받았었다며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대북 송금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은 이 대표 측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끔찍하게 살해한 교사에 대해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다로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고 김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로 들어갑니다. 경찰은 학교 측의 협조를 받아 살해 교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강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살해 교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짧은 시간에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또 조사해야 될 차량이나 뭐 이런 필요한 재반의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기사에 악성 댓글이 달린다는 하늘이 아버지의 절규에 뭐가 잘못이 있어요. 그냥 죽었어요. 선생님 따라가서 죽었어요. 사이버 수사대를 투입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사에 대해서는 회복되는 대로 병원 측과 협의해 체포할 예정입니다. 정신질환으로 6개월 휴직을 신청했던 교사는 20일 만에 복직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로 휴복직을 했는데 휴직 진단서에는 수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와 6개월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복직 진단서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이 이 교사의 신상 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 그리고 빈소엔 오늘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하늘 양이 좋아하던 아이돌 그룹의 화환을 본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장래 이틀째인 고 김하늘 양의 빈소 앞에 각계각층에서 보낸 근조 화환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평소 하늘이가 너무나도 좋아해 담기를 꿈꿨던 아이돌 아이브가 보낸 화환도 있습니다. 뒤에 아이브 화환이 왔는데 하늘이의 꿈은 장원영 그 자체입니다. 평소 아버지와 자주 보러 갔던 축구팀의 감독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너무 어리고 또 축구를 좋아한 아이기 때문에 그 가슴이 좀 아픈데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고. 눈이 내리는 날씨 속에 하늘양이 다니던 학교에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을 조심히 걸어온 4학년 어린이는 준비해온 편지과 간식들을 가지런히 내려놓고 우리 학교만 아니길 바랬는데 무슨 잘못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좀 안타깝다. 미래의 선생님은 하늘인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긴 아이들을 정말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학교 측은 오늘부터 건물 안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조문객들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여야도 뒤늦게 나섰습니다. 교육당국은 정신질환 때문에 학생 지도가 어려운 교사들을 강제로 휴직하게 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참담한 표정으로 모였습니다. 이번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야도 비슷한 내용의 하늘이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들을 학생들로부터 분리해 교육 현장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같은 질병으론 질병휴직 연장이 불가능해 이번 대전 가해교사의 경우 재휴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의사소견만으로 복직이 가능한 현행 방침도 바꿔 앞으로는 교육당국이 교사의 정상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전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늘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후 빈소를 찾아 애도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밤 조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인도를 덮칩니다. 담소를 나누던 시민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운전자 차 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가능한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씨는 사고 이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차 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고 운전에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족분들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점은 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정에 나온 차 씨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너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새해 첫 보름달을 보고 불엄과 오곡밥을 먹으면서 올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날이죠. 아쉽게도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끼고 눈비가 이어졌는데 서울에서 조금 전 반가운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또 반짝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열린 정월 대보름 행사들을 박재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남산 한옥마을에 모인 시민들. 새해 소망을 적은 소원지를 달집에 매달았습니다. 올해 제가 취업에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바라는, 지망하는 직업 쪽으로 꼭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풍에 달집 태우기 행사는 취소됐지만 대신 땅콩과 호두 등 불엄을 받아들이며 무사태평을 기도하고 수호 던지기 같은 전통 놀이도 펼쳐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지역이 잇따르면서 올해 첫 보름달은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엔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5도 내외로 떨어지겠으나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5도, 경기도 파주 영하 10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린 눈과 비가 밤사이 얼면서 내일 아침 빙판길을 주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의 구체적인 내용이 곧 발표됩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자산인 금값이 치솟고 있는데요. 금 사재기가 잇따르고 있고 일부 은행에선 금 품귀 현상도 빚어졌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 예전 같으면 골드바로 가득 차 있을 판매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금 가격이 뜨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다 동이 나서 물건이 다시 재입고될 때마다 동이 나고 지금 금이 없어서 못 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까지 선포하자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나라 정세도 불안하고 해서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돈에 100만 원까지. 이달 들어 5대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240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은행에선 골드바가 모두 동나는 바람에 판매를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골드바를 만드는 한국조폐공사는 원자재 수급이 여의치 않다며 일부 은행의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1년 새 40% 넘게 오른 국제 금값은 1온스당 $3,0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트럼프 행정부의 과거 패턴 자체도 정책에 있어서 일관적인
적이지 않은 태도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어서 금 가격에는 상반압력으로 작용. 하지만 금은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으로 바라봐야 하고 자신만 뒤처진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이렇게 금값이 고공행진하자 신종수법의 금괴 밀수도 등장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이 조직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딱딱한 금을 물렁물렁한 찰흙처럼 만들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비행기 탑승구로 걸어가는 남성 2명을 경찰이 불러 세워 수색합니다. 옷 안쪽의 복대에서 찰흙처럼 생긴 노란 덩어리들이 나옵니다. 찰흙을 왜 차고 가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 가요. 그럼 이걸 왜 차고 가요? 여기로 나온다고. 물건의 정체는 금괴였습니다.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찰흙 형태로 만든 겁니다. 금을 염화물로 변환을 시킨 것 같습니다. 염화금이라는 화합물이 주황색이거든요. 거기서 염소를 제거를 하면은 다시 순수한 금이 되는 거죠. 이들은 금속 탐지기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딱딱한 금괴를 이렇게 물렁물렁한 찰흙 형태로 가공했습니다. 탐지기를 대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몸에 몰래 지녀도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다 골드바 형태로 된 금괴가. 신종수법의 밀수 조직은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74억 원 상당의 금괴 78개를 사들여 가공한 뒤 일본에 가져다 팔았습니다. 소비세 10%가 환급되는 걸 노린 겁니다. 일본 여행을 시켜준다며 운반책으로는 지인 등을 활용했습니다. 경찰은 밀반송 총책 등 39명을 검거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투기 억제를 위해 강남권에 지정됐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5년 만에 전격 해제됩니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민 건의를 서울시가 받아들인 건데 일각에선 서울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곳은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291곳입니다. 2020년 6월 삼성역 일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선정하면서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한 지 5년 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지고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됐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했는데 이런 불편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택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잠실주공 5단지 등 재건축 단지 14곳은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도 해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결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신고가가 이 해당 지역에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과열이라고까지 보여줄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투기 수요가 얼마든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신고가를 갱신하는 아파트 단지는 언제든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잠실 아파트 2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기대감만으로 전용 84제곱미터형이 잇따라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집주인분들은 매물을 좀 보류하기로 하시기도 하고 호가를 올리시기도 하고 한 2, 3억 정도 올리시더라고요. 서울시는 해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다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지켜볼 방침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12km 해상에서 32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승선원 10명 가운데 현재까지 5명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12척과 항공기 1대 등을 투입해 나머지 선원들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2030 세대를 거칠게 비난한 박구용 민주당 교육연구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즉각 사의를 수용했는데 그만큼 젊은 층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박 원장은 사과나 발언 철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젊은 남성들을 어떻게 민주당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사유를 안 해요. 계산만 하지. 지금은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지. 고립시켜야지. 해당 발언이 청년 비하 논란으로 이어지자 박구용 전남대 교수가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박 원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젊은 여성이 주로 많이 나온다며 남성들도 와보란 취지로 말해 성차별적 언행이란 비판을 받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박 원장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당직자들에게도 신중한 언행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견이 있을 여지는 없고요. 사실상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박 원장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청년들을 지칭한 거였다며 폭도를 폭도라고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폭도를 폭도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 같은 철학자가. 근데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서는 폭도를 폭도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요.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발언 자체엔 문제가 없었단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은 박구용 원장 사퇴를 민주당의 망언 꼬리 자르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심혈을 기울여 박 원장을 영입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청년 정책에도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 최홍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막말 논란으로 사퇴한 민주당 박구용 교육연수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박 원장은 앞서 이 대표가 당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며 고심 끝에 고른 핵심 인사였다면서 자진 사퇴는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2030 세대에 대해서 비뚤어진 생각,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놓고 민주당 당원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직접 2030 세대에 대한 생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뒤 당원 주권 정당을 내세운 이 대표는 박 원장 임명이 최고위에 보고된 날 당원 교육과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조직적으로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영입, 양성,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총에선 청년 정책 관련 강의도 이뤄졌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청년 세대에게 부담이 덜 가는 연금개혁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청년 표심 잡기 행보와 민주당의 조기 진화 시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30 세대의 무당층 비율이 높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의 30%, 30대의 27%가 각각 선호 정당이 없는 무당층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트럼프 2기의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최고 실세다운 여유로움을 보였습니다. 트럼프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백악관 집무실에 아들을 목마 태운 채 등장한 겁니다. 각종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정부 효율부 업무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아들 X를 목마 태우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지자 X는 지루한 듯 머스크의 귀를 잡아당기며 장난을 칩니다. This is X, and he's a great guy, high IQ. He's a high IQ individual. 검은색 마가 모자를 쓴 채 트럼프의 결단의 책상 옆에 선 머스크는 30분간 정부 효율부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 공무원을 선출되지 않은 제4의 권력이라고 지적하며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지출 감축 조치 등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If there's not a good feedback loop from the people to the government, and if you have rule of the bureaucrat, then what meaning does democracy actually have?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효율부 권한을 대폭 늘리며 머스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He's a big businessman. He's a successful guy. That's why we want him doing this. We don't want an unsuccessful guy doing this. 한때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설이 돌기도 했던 머스크는 대통령 집무실에 아들까지 대동하고 나타나며 명실상부 최고 실세임을 입증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공동 개발한 새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약 10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발사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초로 3차원 우주 지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어떤 망원경인지 유혜림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미국 나사와 2016년부터 함께 개발한 스피어X가 우주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는 지구를 둘러싼 10억 개 이상의 천체를 102가지 색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허블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좁은 범위를 깊고 자세하게 봤다면 스피어X는 우주를 최대한 넓게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최대한 멀리 그리고 넓게 관측하는 그런 우주망원경들입니다. 특히나 전 하늘, 모든 하늘을 다 탐사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스피어X는 2년 6개월간 총 4번에 걸쳐 온 하늘을 관찰해 최초의 3차원 우주 지도를 만듭니다. 이 지도를 통해 우주 탄생과 진화의 비밀을 밝히고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찾습니다. 미국 외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개발에 참여한 국내 연구진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극저온 진공 체인버 개발과 성능 테스트를 맡았습니다. 앞으로 스피어X가 보내오는 데이터도 공유받아 함께 연구할 계획입니다. 국제협력 기반하에 독창적인 탐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심우주 탐사 능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X는 우리 시간 오는 28일 낮 12시에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16살 소년 박윤재가 한국인 남자 무용수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로잔 발레 콩쿠르 정상에 올랐죠. 찬란하게 빛나는 무용수가 되고 싶다는 박윤재의 이야기를 장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면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힘찬 점프와 우아한 회전. 세계 5대 발레 콩쿠르에 꼽히는 로잔 콩쿠르 정상은 Number 214, 윤재 박. 유려하면서도 강렬한 몸짓으로 무대를 장악한 박윤재의 차지였습니다. 학생 시절에 로잔 영상을 보면서 발레를 배우기도 배웠고 꿈을 키우기도 해왔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딱 가슴팍에 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이름표가 되지 않을까. 앞서 강수진과 박세은 등 선배 발레리나들이 이름을 빛낸 대회에서 16살의 나이로 한국인 남자 무용수 최초 수상의 역사를 써냈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고 되게 인스타로만 보던 무용수분들께 축하 메시지도 받고 친구들이 저보고 신이라고 옆에도 가지 말라고 몸 한 번만 만져봐도 되겠냐. 하루하루 살을 깎는 연습을 이어갔지만 본 무대에서는 잘하자는 부담감 대신 즐기자는 마음가짐으로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마사지를 하고 나서 멍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로잔 가서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던 기억도 있고요.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즐기자 이러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로잔 등용문을 뚫어내며 세계 유수 발레 학교로부터도 입학 제의를 받은 박윤재. 그 무용수가 행복하게 춤추면 관객들은 행복해지고 무용수는 찬란하게 빛나는 게 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발레 스타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명작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아름다운 부성을 그린 영화죠. 아들 조슈아와 함께 독일군 수용소에 끌려간 아버지 귀도. 마지막 순간 조슈아를 숨긴 뒤 체포됩니다. 숨어있는 아들을 향해 밝은 얼굴로 윙크를 보내곤 죽음의 길로 떠납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건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하늘이 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신 목숨보다 더 아낄 수밖에요. 엊그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참변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다니요. 정신질환이 이유라고들 합니다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참담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4차례 병가나 휴직을 했던 교사가 6개월 휴직계를 냈다가 21일 만이 조기 복직할 땐 한 번 더 짚었어야 합니다. 사고 닷새 전부터 컴퓨터를 부쉈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탓하며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죠. 사고 당일 교육청이 학생과 분리하도록 권고까지 했다는데 곧바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빨랐더라도 한 생명이 쓰러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늘아, 예쁜 별로가 이젠 영원한 방학이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하늘아, 어른들이 미안해. 사랑해. 하늘이 아버지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늘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제 교사에 대한 엄격한 조치,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검진이 필요합니다. 딸을 만나던 날 아빠의 기쁨을 가수 토이는 노래합니다. 조심스레 너의 작은 손에 엄만 한참을 손에 쥐고 인사를 했단다. 더 이상 잡지 못하는 하늘이의 손,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길 빌어봅니다. 2월 12일 앵커 칼럼 오늘 저 하늘의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곳곳으로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렸는데요. 한 해 풍요와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 무렵 떠오른 보름달은 앞으로 1시간 정도 후가 가장 둥글겠고요. 자정을 넘기며 가장 높이 떠오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해안 지역에서는 시설물 점검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광주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5도, 부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에는 눈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